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방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즉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시장에서도 선제적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거라고 한다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떨까?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신다면 0.5% 수준의 기준금리를 2020년, 21년 운용하다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22년 들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3.5%의 기준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5% 기준금리에서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니까 1년에 8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거든요. 그럼 8번 있으면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그죠? 1년 반 정도 이상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년 가까이 금리를 동결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앞에 두고 항상 이 중앙은행은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져야 되거든요. 선제적 지침을 던져야 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데, 더군다나 금리를 인하한 시점을 생각해 보면 2020년이거든요. 그럼 2020년 이래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아무런 지침 없이 이렇게 한다면 시장의 혼선이 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제적 지침을 던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제가 잭슨홀 미팅 23일 날 밤 11시에 파월의 발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라이브로 즉시 분석해 드릴 생각입니다만, 그 잭슨홀 미팅 먼저 보기라는 프리뷰 영상을 2차례 이미 업로드해 드렸죠. 거기서도 이미 담겨 있겠습니다만, 그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금리를 예상을 깨고 인상하거나 예상을 깨고 인하하면 또 시장에서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니까 금융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답게 선제적 지침을 던지는 시간이었다. 그동안에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5월 23일 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를 로 내려가는 추세가 잘 확인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7월 11일 날은 지난 5월에는 금리 인하를 준비할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게 뭡니까? 피벗이죠. 방향 전환을 고려한다. 방향 전환이 피벗이죠. 그러니까 고려할 상황이 됐다. 7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8월에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고려했다는 게 아니라 고려할 적절한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려하는 시점이 8월 금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거시 지표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다다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지표 보시면 우리나라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4%, 2.6%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었다가 정점이죠.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6, 2.7 뭐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대에 도래됐고 2.4%까지 도래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인 거니까 이 7월 물가 상승률 2.6%는 계절성 물가 상승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는 항상 폭염, 또 폭우, 장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한 3번 정도 찍었었고 2%를 계속 밑도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걱정이었었던 이게 구조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3.5%의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가는 디플레이션을 유인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또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케 해주는 그런 물가 지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향후 물가는 어떨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텐데 향후 물가를 보면 최근 물론 강달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9.8%까지 치솟긴 했습니다만 달러 기준의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2.1% 수준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강달러 기조가 이제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초강달러가 다시 오진 않는 흐름, 강달러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성, 예를 들어서 7월 물가, 8월 물가, 9월 물가는 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있었던 계절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그러면 추석을 앞두고 뭐를 준비해요? 성수품 준비를 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미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7, 8, 9월에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국면이라서 매년 이 시즌에는 그러니까 추석 전 그리고 설 연휴 전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기조적인 현상이라고 보진 않고 계절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가는 잡힐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것을 이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 이것은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이런 일들은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 고물가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을 뭐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만든다든가 뭐 기후 문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성수품 시즌 같은 이런 시즌이 있을 때 해외로부터 대체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종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반영되는 현상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게 통화 정책의 중요한 원리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를 보면 물가 안정 목표는 이제 거의 이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다음 경기 안정 목표 가겠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또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 실질 GDP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2% 2분기 실적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러다가 3.5%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더 충격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강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금리를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업이나 가계에게 높은 금리 이자 상환 부담을 좀 경감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기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라는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 경기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게 만드는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안정 목표를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부문별 실질 GDP 증가율을 보세요. 수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특히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높았어요. 근데 2분기 잠정치 기준으로 본다면 민간 소비 마이너스예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출만 증가해서 나름 지금 이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로 큰 마이너스는 면했는데 수출을 제외한 내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내수 경제는 금리와 더 민감하게 반영되거든요. 연결이 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있고 전체 소득에서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쓰면 나머지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없어요. 기업들도 이렇게 비싼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건설 투자 단행하고 설비 투자 단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의 증가율을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경기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3.5%의 금리를 더 오랫동안 운영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보아도 5월에 전망했을 때가 2.6%였었는데 KDI가 8월 전망치가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수정 조정하겠지만 물가는 어쨌든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아지는 흐름이고 민간 소비는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전개되는 모습이고 그죠?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죠. 설비 투자도 2.2% 정도 투자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0.4%로 생각보다 더디게 한국 경제를 진단했고요. 건설 투자는 종전 전망도 마이너스였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면 경기 안정 목표를 또 생각해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세 번째 목표가 뭡니까? 세 가지죠. 물가 안정 목표, 경기 안정 목표, 마지막 세 번째 금융 안정 목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금융 안정을 좀 흔들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금융 안정이 뭐예요?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뭐 금리 인상 전에도 1억 대출 받았는데 자영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1억 대출이에요. 근데 같은 대출 규모지만 이자 상환 부담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부실이 커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또 다른 측면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택 매수세가 금리가 낮았을 때보다 덜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고 미분양 예를 들어서 지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많아요. 그럼 건설사들은 분양을 받고 그 돈을 대출받았던 PF 대출을 금융사에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 금융 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금융안정 목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또 우리은행 할 것 없이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연체율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21년, 20년보다 높게 형성되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심각하죠.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계 부채 규모는 늘어나는데 연체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부채 규모는 더 빨리 늘어날 텐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가격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더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더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가계 부채 걱정, 부동산 걱정. 그죠? 근데 이런 걱정도 있지만 금융 부실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체율을 막고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런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융 안정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다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인하해야 되는 이유도 두 가지가 교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물가 안정 목표, 경기 안정 목표, 금융 안정 목표를 봤을 때 인상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동결해야 될 이유도 있고 인하해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더 많아요?
인하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제적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할 것으로 많이들 예견하고 계신데 선제적으로 영국이 먼저 인하하고 유로존은 먼저 인하하고 캐나다가 2차례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스위스, 스웨덴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각각 자국의 목표 물가를 들여다보면서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수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캐나다라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물론 유로존이라고 영국이라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멕시코는요. 브라질은요. 우리나라도 미국 경제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거론한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미국과 연동되어 있어요. 캐나다 바로 북미 미국과 붙어 있고요. 멕시코, 브라질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미국과 연동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은 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까요? 자국 경제에 너무나 제약적인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러면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디플레 현상으로 올 수 있다거나 너무 과도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마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조금 더 염려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 위원들이 굳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미국 9월에 금리 인하 할 텐데 굳이 8월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그로부터 뭔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거나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외환 건전성이 좀 나빠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한국은행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을 굳이 갖고 싶을까요? 그런 부담을 안 갖고 테크니컬하게 본다면, 프랙티컬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먼저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은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금리 인하를 넘어서 B컷의 금리 인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미국 혹은 주요 IB 투자은행들,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들은 하나같이 금리 인하 9월에 할 거라고 다 9월로 예견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의 폭이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폭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긴 한다라고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명확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서 후순위로 금리 인하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4년 하반기면 충분히 목표하는 물가 수준 2.34%에 도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은 더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또 더디게 한다면 더 지연시킨다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또 우려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내용을 해석해 드렸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FOMC 회의 이후 9월 FOMC 이후 10월에 11일 날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10월에 인하하면 11월에는 당연히 금리를 또 한 차례 동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금리를 인하할 만큼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든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하든 우리나라는 10월 11일 날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한 번 하면 11월에는 안 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을 좀 지켜볼 것입니다. 어세싱 한다고 하죠. 그걸 진단해 볼 것입니다. 10월에 금리 인하도 좀 너무 서투른 감이 있다. 너무 빠른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11월 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가능성은 10월, 11월이 더 맞지 않을까. 물가는 안정화됐고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안정화되지 않았죠. 물가가 잡힌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에 거의 부합하게 왔으니 이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결국 나머지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화 정책은 마치 이 금리라는 이 단어가 중력처럼 작용해서 돈의 이동을 야기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여러분 꼭 보십사 제가 강조하고 있죠.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9월 25일자로 25년 경제전망서 7번째 책을 발행합니다. 7번째 책은 피벗의 시대라는 제목을 앞에 붙였습니다. 9월 28일 날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앞으로 25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청사진을 좀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참가 신청을 좀 해 주셔도 좋겠다 의견 드리면서 오늘 즉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